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독립협회 부분을 할게요. 예, 교재 33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독립협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독립협회가 누구로부터 독립인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죠. 이때 독립이라는 거는 일본부터 독립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전부터 속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을 이제 취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독립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기 전,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전에도 그 조정 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중국부터 과연 독립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굳이 우리가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 우리는 이제 독립국이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을 자극을 줘가지고 중국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당시 또 이제 서구 열강들의 이제 방파막이를 중국이 해주는데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뭐 그래갖고 결국엔 독립이라는 그 말을 공식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청일전쟁이 끝난 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스스로 이제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는 명칭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맥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독립협회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출문제 별로 안 나왔어요. 오히려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강무개혁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 갖고 한번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별로 시각이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 독립협회가 이제 초기에는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그 당시 친일 관료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친일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협회 평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독립협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미리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 예. 시간 절약을 할게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은 이제 갑신전변, 갑오기업.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흐름은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이 마주친 게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 시민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독립협회는 이제 처음에 관료 중심이었죠. 엘리트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민중들에게 이제 문을 개방하면서 민중 중심 옮겨가게 돼요. 예, 이런 이제 절차 과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독립협회하고 이제 같이 볼 게 뭐냐면 강무개혁이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독립협회와 강무개혁 독립협회와 이제 강무개혁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시기별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독립협회 창설은 1896년 7월 달에 창설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해산됐냐면 1898년 12월 정도 해산됐죠. 한 2년 정도 존재했었고 강무개혁은 몇 년에 있었죠? 1897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가요? 이 너일 전쟁까지 1904년까지 대한제국은 1916까지 가지만 강무개혁은 요 기간 안에 이제 했다가 끊어지게 되죠. 개혁이 요 중간 사이에 독립협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강무개혁 시기와 독립협회 시기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무정권은 처음부터 독립협회를 탄압한 건 아니에요. 초기 때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점점 이권수호 운동하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어떤 이권수호 운동 이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좀 좋아지려다 하다가 이게 인명석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강무 정권이 독립협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강무 정권의 한계로서 이제 표출되는데 이 강무 정권하고 이제 그 독립협회는 서로 간에 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무개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제군주제를 강화하죠. 군권을 강화하고. 근데 독립협회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민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군권과 민권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고 그다음 근대화의 방향을 둘러싸고도
그 이제 강무개혁은 이제 뭐냐면 강력한 항제권을 구심점을 삼아서 이걸 이제 하려고 한 방면에 독립협회는 이제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이제 추구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향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강무 정권이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해산시키는 그런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 이제 창립과 배경을 이제 볼게요. 그 당시 이제 창립 배경과 이제 가정들을 이제 쭉 보면 일단 아가파천의 영향이 좀 컸죠. 그래서 그때 아가파천 이후에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정동 군악벌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내각이 성립되죠. 근데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열강이 최옥대를 내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을 침탈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참여했죠. 약간의 나이도 20살의 젊은 나이도 참여했다가 그 당시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엄밀히 박사라고 하지만 서재필 박사라고 하지만 이제 이 사람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가 아니라 보통 그 의사를 닥터라고 하잖아요. 박사라고 하잖아요.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의사 자격증도 있고 그 당시 또 미국인하고 또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있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895년에 그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귀국을 하냐면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영벌기에 있기 때문에 역적이죠. 예. 근데 이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빙을 해와. 그래갖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예전에 역적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람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독립신문도 창간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도 창립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독립협회의 목적과 구성을 보면요. 원래는 이 독립협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독립협회의 목적은 관료층 간의 친목도모예요. 민중조직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하게 이제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중들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주체가 관료 세력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민중들이 주체가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표면 쪽은 그 관료층과 친목도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용한 정보를 교환, 확산을 목적으로 했고 이때는 정부와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고급 관료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도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독립협회 그 독립문 형판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용이야. 그래서 이완용이 글씨 되게 잘 썼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목적이 이제 친미 친노니까 당연히 친미 친노파 정독파 그 군악부 출신의 관료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점점 뭐냐면 이게 사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초기의 이제 성격은 진보적 성향의 관료들을 결합시켜서 근대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였다. 그래서 초기 때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그 갑신전변과 갑오개혁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반성하여 독립협회를 통해서 뭔가 민중들 끌어들이는 개혁을 좀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활동을 지원을 했고요. 그 구성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서재피나 유기준 같은 이제 개혁들로 이제 개혁파 관료들 예전에 그러니까 서재피, 유기준 같은 갑오 개혁 그 서재피나 유기준 같은 이런 그 지식으로 구성된 건양협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동군학부 그다음에 난공업 같은 이제 뭐냐면 실무 관료들 또 계장 유신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중심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가 범법자금적 신지식인 그러니까 범법자금적 신지식은 뭐냐면 일종의 서양의 제도나 정치제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대표 중에 서재필, 윤치호 뭐 이런 사람이고요. 동도서기파의 유교적 혁신파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데 좀 약간 개량형이야. 그래서 상제권을 강화해서 그 뭐냐면 좀 근대화하자. 그래서 보통 강무개혁에 참가했던 세력들이 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무개혁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강무개혁의 주도층들은 근황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제권을 강화시켜가지고 근대화를 하자는 사람이야.
그래서 종전에 온건계합파하고 좀 금칙계합파하고는 성향이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요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참여세력들은 초창기 때는 관료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되죠? 민주화 확대돼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자, 독립협회 활동은 이제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분류를 했고,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1기 때는 이제 정부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그러다가 2기 때 들어서 이제 민중 진축이 들어가면서 정부의 관계하고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민중 주도기 때는 최악의 관계였다가 다시 4기 때 민중 투쟁기 때는 약간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관계, 정부와 대정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시기별로 구성한 거 볼 때 운동 추진 세력과 이제 운동 방식 이런 것들 또 이제 각 시기별로 특징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1기 때는 1기 때와 이제 2기 때는 좀 계몽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기, 4기 때 들어가면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기 때 내용을 볼게요. 이때는 이제 초기 때는 정동군학부를 중시한 보국관료 주도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가팔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독립문이나 독립관을 건립하고 독립협회나 월보를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관료 중시의 사교 모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칠러, 친미, 심지어는 친일파 관료들도 일부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진출기를 보죠. 이때부터 이제 민중주의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만민공동의 전신이었던 그 강연이나 토론회도 이제 개최를 하고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 계몽운동도 하고, 그 다음 민중대 회원가입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정부의 갈등이 이제 시작돼. 그러면서 조금씩 그 뭐냐면 신러 관료들이 이제 뭐냐면 점점 탈퇴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반러 운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신러 관료들이 탈퇴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 주도기 때는 그 구국선 상소문을 올리고, 요때 이제 정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데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이제 서재필이 정부와 갈등을 빚어가지고 출국한 후에 서재필을 지지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만민공동회가 개최를 되고, 자유국가운동, 자유민권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참정운동이 이때 일어나고, 지방조직이 이제 설치되고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그 러시아 부산 조용도 조차 그 뭐냐면 그 부산 조용도 조차를 반대하고요. 조차 반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거기 네. 자, 조차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고간의 어떤 고물 철수를 요구하고 한려은행을 폐쇄시키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텐데, 요때가 이제 반려운동의 고족이에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사기도 들어가면서 이때 사기 때 이제 그 박정희 내각이 수립되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내각이 수립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내각의 지원을 받아갖고 간민공동회가 개최돼요. 간민공동회. 이때 간민공동회하고 만민공동회를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서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만민공동회 쭉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누가 참여하면 간이 참여했으면 간민공동회가 된 거야. 예. 그래서 간민공동회를 이제 개최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합의하에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고 했는데, 그때 뭐냐면 임명서 사건이 터지죠. 그 임명서 사건은 이제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일종의 입헌군주를 폐하고 뭘 실시하겠다는 거야? 공화국을 실시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개설을 임명을 누가 갖다 붙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고종이 열받아 뭐냐면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 설치를 취소시키고, 결국에는 그 당시 만민공동회가 이제 해체되고 박정희 내각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적인 내각들이 또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세력들 두 흐름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냐면, 예전에 국부셈 있죠? 국부셈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그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금성교과서가 있어. 금성교과서에서 이제 흐름을 이제 이렇게 내놓는데, 자,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 보면, 윤치와 난국을 따르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재필을 따르는 인사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해서, 그 윤치와 난국을 따르는 인사들은 간민공동회, 그 다음에 그 서재필을 따르는 사람들은 만민공동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좀 약간 제가 도식화 시켜갖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만민공동회하고 간민공동회는, 별개의 게 아니에요. 만민공동회 하다가 뭘 한 거야? 간이 차면 간민공동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두 개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교과서라든지 국부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면 윤치호가 난공을 따는 인사를 중심으로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윤치호는 급진계합파 출신이고 난공호는 개랑 유학자들이야. 그래서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제항제권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윤치호와 난공은 이제 난공은 전제항제권을 바탕으로 하지만 윤치호와 난공의 공통점은 정부와 협조적이다는 거야. 이게 공통점이야. 그렇지만 그 전제항제권을 바탕으로 하자는 거는 누구 의견이죠? 난공의 의견이죠. 예. 그래가지고 요건 좀 구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있고 이들이 간민공동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헌의 6조를 이제 뭐냐면 결의를 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간민공동회 개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줬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중추원 간제도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상공학교 설립 등 개혁적 조치도 이제 반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헌의 6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헌의 6조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대개 보면 1조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간민이 합세 전제항권을 권고해야 할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강모개혁의 이제 강모정권하고 그다음에 난국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적어놓은 거고 실제로 뭐냐면 2조, 3조부터 있죠. 1조는 그냥 전반적인 총론 내용이고 그 밑에가 강론 내용인데 그 강론 내용 2조부터 해갖고 여기 밑에 내용 보면 전제군주제 내용보다는 전제군주제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헌의 6조에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군주제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 뿌셈이 약간 이제 그걸 적어놓은 거 보면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다른 책들 다 보면 교과서나 다른 책 보면 입헌군주제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입헌군주제 해석 측면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자, 1조를 보면 이거는 어차피 이제 상투적인 말투니까 넘어가고 2조부터 이제 디테일한 부분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위장이 합동 난인하여 시행할 것.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가파천 이후에 그 다음에 강국의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권을 뭐죠?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을 했죠. 강무 정권의 그 외교 방식이 뭐냐면 세력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을 나눠줘가지고 뭐죠? 이익 분점을 시켜서 이해관계를 동일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어떤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권을 나눠줬는데 그거에 상당히 반대적이었죠. 이권 수호운동을 펼치면서 그 독립협회가. 그래서 그 고종의 멋대로 이권 개혁 같은 거 맞지 말고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 오늘은 국회의장의 합동단위에서 시행할 거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 공포할 거. 이거는 이제 강무개혁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 강무개혁 때 이제 재정은 어디에서 관할했냐면 국가에서 재정을 관할 탁지부가 아니라 그 뭐냐면 항실재정 있죠. 항실재정 하려는 내수사, 내장원에서 했어. 근데 이 내장원에서는 하면 뭐가 문제냐면 비자금 조성하기 되게 편해요. 탁지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공개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과 세출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탁지부가 아니라 내장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항실 재정이고 그 다음에 고정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 꼭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자금 조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이 멋대로 이제, 집행할 수도 있고. 물론 고정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사치에 빠졌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이제 투명하게 이제 처리하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중대범죄를 공포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여기에서 이제 나올 게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이란 말이 요즘에 강조되냐면 학생 인권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예, 인권이란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온 거야. 문헌상으로.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가보개혁 때, 뭘 이제 폐지하냐면, 노룩법하고 연자법을 폐지했어요. 노룩법이 뭐냐면, 이제 죄인들을 갖췄을 때, 조선시대 보면 여기에다 칼을 채우고 그러죠.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이게 노룩법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뭐 고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폐지했는데, 연자법은 아시죠? 그런데 김홍룬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홍룬이 이제 러시아 통역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고종하고 순종이 커피를 마실 때 거기다 마약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고종이 원래 커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고종이 딱 되니까 이게 맛이 좀 이상한 거야. 딱 뱉었거든 고종은. 근데 순종은 그냥 꾸역꾸역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있다가 막 정신이 오르고 막 죽으려고 해. 그래서 의사들 와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걸 그냐면 김홍룬 독살 사건이 나거든요. 김홍룬이라는 사람이 독살됐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소재로도 다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고종이 생각이 좀 바뀐 거야. 이거 좀 잘해줬더니 기어온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노룩법 같은 고문하고 칼 채우고 그런 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러고 하니까 또 이거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다음 독립협회 애들이 있다 하면서 뭐 독립협회도 탄압하고 재산도 뺏고 하니까 반발하기 시작한 거 독립협회 회원들이. 그러면서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중대범죄는 재판해야지만 뭘 존중해야 된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칙인간인데 칙인간은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이제 사신들을 이제 칙인간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신을 이제 온 사람들 칙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보개혁 때 간제 개편을 했죠. 그래서 뭐 당상간, 당하간 이런 것들 다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정일품에서 이품 정도의 사람들을 칙인간이라고 했어. 그 다음 주인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건 고급 관료들이야. 그래서 고급 관료 임명할 때는 가반수, 그러니까 관료들의 뜻을 물어갖고 할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가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고종이 멋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규정에 실천할 거. 그러니까 홍법 14조의 내용을 실천할 거. 장정이라는 건 홍법 14조 내용이죠. 그러면 요게 2, 3, 4, 5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전제군주제보다는 뭘 지향한다고 할 수 있죠? 이폰군주제. 예.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리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번부터가 이제 그죠? 그래서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봐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을 따르는 이제 인사들. 그러니까 여기다 서재필하고 한 사람 더 적어 놓으세요. 박용호가 있거든요. 예, 박용호. 자, 서재필을 따르는 인사들은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서재필은 이제 여기서 필립 제임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원래 서재필이 이제 미국 망명 갔을 때 미국식 이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자기 이름을 이제 서재필이니까 거기에 거꾸로 이제 이건 필제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바꿨어. 필립 제임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은 예전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 좀 특이한 게 서재필이라는 이름 안 써. 필립 제임스라고 소개, 자기를.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안 해요. 영어로 얘기해, 다. 영어로. 그래서 왜 영어로 얘기하냐면 잊어먹었어. 그래서 20살 때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0년 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다 잊어먹고 영어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갑신전매에 실패하다가 영목죄 걸려가지고 그때 서재필이 약간의 나이도 결혼하고 있었거든요. 애도 있었고 그 부인하고 아들은 이제 자살해서 죽고요.
그 일가 친족 부모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감정은 없었을 거야, 내 생각에는.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부와 관계가 좀 좋았는데 그래도 정부부터 이제 고문직도 있고 높은 이제 뭐냐면 월급도 받아먹고 그랬는데 이 아까 말했던 그 전에 그 이권수호 운동, 반려 운동 하면서 정부와 관계가 이제 뭐냐면 뒤터지게 돼요. 특히 러시아 고문 알렉산프의 알렉산프 그 초대 문제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다가 그 정부가 얘를 해임시켜. 결국에는 열받아가지고 그냥 미국 돌아와요. 예.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고 이제 한동안 한국에 안 와. 한국에 언제 오냐면 나중에 이제 그 3.1운동 때 잠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가 미국에서 쭉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있죠. 죽을 때 들어와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있다가 좀 다시 들어와서 미국에 죽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필립 제임스, 그러니까 서재필이 귀국한 후에 이들이 이제 그들 따르는 그 인사들을 중심해갖고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정부 탄압에 반발해갖고 상소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알렉산프 고문, 그 러시아 고문의 어떤 초빙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일부 대신들의 어떤 사태를 종용하고 그 등등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상소운동도 하고 그 만민공동회도 개최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주국군운동도 전개하면서 민중들과 결합이 시작돼요. 일부 계약세들과 함께 민중들과 이제 결합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5번은 이제 뭐냐면 앞에는 이제 그 시기별로 그 다음에 독립협회 두 후른별로 이제 독립협회를 접근하는 반에서 이는 이제 독립협회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이게 세 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자주국권운동은 국가의 자주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독립과 주권국가에 수립하고자 하는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영혼문을 헐고 영혼문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운 이를 맞이하는 문 뜻이에요. 영혼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중국 사신들 명청이나 명나라사신이나 청나라사신이 올 때 영접하기 위한 문이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그 교과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 영혼문을 헐고 그 자리에 뭘 설립하냐면 독립문을 만들어요. 지금 남아있죠? 르네상스 프랑스 개선문식으로 만든 그래서 독립문을 건립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화관을 개수한다 했는데 모화관은 뭐냐면 그 중국 상신이 올 때 썼던 영빈관이야. 숙소야. 이걸 이제 뭐냐면 개수해가지고 독립관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강연회, 토론회 같은 걸 개최해서 매주 일요일 민중 계몽을 하고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독립수호 결의안을 건의시키고 그 다음에 독립공원을 건립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건 독립이란 말이 많으면 항상 독립은 누구를 의식한다고 했죠? 중국. 그래서 중국부터 우리는 독립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아간파천 시기이다 보니까 고종이 항공을 요구하고요. 열강의 내정 간섭을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권수호 운동이야. 자, 이권수호 운동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상기 정부가 충돌했던 시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이권수호 운동은 그 당시 아간파천 전후에 후에 이제 그 당시 그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이권들이 그 서양으로 열강대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되게 이제 구한말 경제사에서는 이걸 경제적 구구운동을 하나로 파악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죠. 경제적 구구운동에서 뭐 방공운동도 있고 이권수호운동 있고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 이단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러시아와 관련된 거야. 왜냐하면 반려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목포, 중남포 해역 토지의 매도욕을 저지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강상체육권 요구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저용도 조차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일본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게 하고 한려은행을 폐쇄하는 등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들의 논리가 뭐냐면 한 조각의 국토 타국에 넘겨줄 수 없다. 비난을 해. 그래서 저 러시아 일본,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것들 이제 대상하는데 이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러시아 저용도조차 러시아 저용도라는 건 부산에 있죠. 영동고 쪽으로 이제 있는데 이 저용도 왜 조차를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은 뭘로 움직여요? 석탄을 움직이죠. 석유에 비해 석탄은 부피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 항해를 하려면 모든 석탄을 거기다 배에다 씌울 수 없어. 왜?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뭘 만드냐면 석탄 기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석탄 기지를 위해서는 어떤 곳곳에 중요한 요충지에 뭐예요? 조차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지가. 그래서 저 정도 조차하려고 했고 후에 일본이 독도를 이제 뭐냐면 그걸로 일종의 석탄 기지로 운영을 했죠. 예, 러일 전쟁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석탄고 기지 반환도 이거 그 당시에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부분이고 한려은행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한국하고 협정해서 조선하고 이제 협정해서 그 당시 한려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의도는 단순히 이게 은행이 아니라 화폐 발행권이나 국고 출납권 같은 오늘날 말하면 그 중앙은행 정도 역할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 2세가 이제 즉위할 때 민영왕하고 그다음 노마노프가 이제 협상해서 비밀 협상해서 그걸 만들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걸 의도를 파악한 독립협회가 반대를 한 거지. 이거 만들면 우리나라 금융이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러시아한테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고 러시아도 만들고 나니까 너무 또 반대가 많고 또 열강들이 또 간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갖고 그냥 철수를 해버린 거야. 이 한려은행은. 자, 근데 이들의 한계도 뚜렷하게 보이죠? 주로 누굴 반대한 거죠? 러시아. 예,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영국과 미국의 철도 부설권이나 강상 제공을 환영했어. 그래서 근대화를 위한 자원 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까지 영미식 자본이 들어오면 뭐 서양의 어떤 이제 그 국제적 기준도 들어오고 선진 기법도 반영할 수 있고 경영 기법도 배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요 당시 등장한 거야. 근데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게 뭐냐? 얘들 자체가 뭐예요? 그 서재필을 따는 인사들이 영국식 교육, 미국식 교육을 받는. 서재필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친미적인 인사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반려운동으로서 이제 구국선언 상송이나 만민공동을 개최했고, 그 당시 러시아의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철수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많이 충돌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이제 그 정부가 탄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관료들도 이제 정부와 관계가 나빠지니까 다 탈퇴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더 붙이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반대를 좀 심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왜 반대를 했냐면, 그 이권수용 운동에서 그 당시 러시아와 프랑스 간에 뭐예요? 러프 형상이 맺어졌다. 그래갖고 이것들 반대했던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참고서에 있긴 있는데 일부 요건 좀 약간 전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러프 형상은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상은 그 뭐냐면 그 당시 비밀 조약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그걸 알았다는 건 좀 독립협회가 알았다는 건 좀 약간 문제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강혁신운동을 볼게요. 자강혁신운동은 국정 모든 분야에 이제 뭐냐면 일대 혁신을 통해서 어떤 국력을 배양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정치 체제로서는 입헌금지를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향상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구체가 없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독립협회에 그 참여했던 개화파들의 경제관은 뭐냐면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 보통 급진개화파들이 자유무역 주장했죠. 마찬가지로 독립협회 사람들이 되게 급진개화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쓸데없이 시장에 간섭하면 이게 경쟁력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과 문호를 개방을 해서 외국 자본들과 우리나라 그 토착 자본이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런 영상 차원에서 반공룡을 반대. 반공룡 아시죠? 반공룡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반대. 왜? 정부가 간섭했다. 시장 논리가 해결되는데 왜 정부가 곡식 제한을 막느냐 반대하고 그다음 철도 파괴 운동을 반대해요. 그다음 철도 파괴라는 게 다른 철도를 파괴한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파괴를 통해서 뭐에 저항한다는 거죠? 일본에 저항하는 철도 자체가 일본의 수탈의 도구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은 다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함의는 다 무시해버리고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좀 약간 그 독립협회라는 그 단체들이 그 지향한 게 반외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없는 측면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외세는 반쪽짜리 외세야. 한계가 있는 외세죠. 예. 그래서 이런 한계점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그 당시 강무개혁에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의 경제관은 달라고 보시면 돼요. 강무개혁파들은. 이들은 긍황파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보호하고, 보호관세를 매기고, 정부하고 이제 지원에, 정부 지원에 경경 유착을 통해서, 특정 기업을 육성해갖고, 어느 시장을 이제 경쟁을 키운 다음에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이제 60, 70년대 그 박정희식 논리 있죠. 그런 식의 이제 논리인 거죠.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 독립협회보다는 강무개혁 쪽이 좀 약간 현실적이야. 그 당시에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경제관찰에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을 이제 보면 자유민권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 확립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민주주의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서양식 인권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하죠. 그래서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자산권을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도, 그다음 국민 참정권 포방인데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게 중추원 간제를 반포한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중추원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예전에 중추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자문기구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중추원 간제는 신중추원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하는 거야. 의회. 그래서 이제 그 의회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성하는 사람들 보면 민선위원과 간선위원 반반 이렇게 뽑고 민선위원은 누가 이제 추대를 하냐면 독립협회가 추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개정 중추원 간제 그 내용을 보면 법률과 친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정부와 국가에 건의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법률에 대한 친령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요구했다는 거는 일종의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식 어떤 의회제도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다. 근데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국민 참정권 포방에도 이제 중추원 간제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요때 중추원은 하원이 아니에요. 상원이에요. 상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재산이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정권을 갖고 구성된 상원적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향한 거는 영국식 하원 의회제도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식 일본이라든지 저쪽 독일의 포이센의 어떤 상원제국 제국위에 그 정도 생각한 거야. 근데 요건 좀 특이하지. 영미식 정치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요 의회제도만은 상당히 엘리트 중심의 상원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민중 중심의 한계가 보이죠. 요때 민중 중심의 한계는 민중을 참여했지만 민중을 주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계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동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한계점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 이제 해체 과정을 볼게요. 자, 독립협회 이제 해체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중추원 간제도 공포하고 이제 의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어. 그래서 독립협회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수구파들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잘못하면 정권을 뺏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을 이제 조작하냐면 임명석 사건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이제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임명을 갖다 붙이죠. 개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개서를 일종의 벽에다 갖다 붙인 거야. 임명 게시판에 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 박정양과 윤치호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공화제를 추진한다. 이런 임명서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 고종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임명 자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임명 올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허위 사실도 많고. 그러면 사실관계 오늘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내 자리에 위협할 수 있다. 공화제를 설치하면 자기는 쫓겨나는 되잖아요. 이 고종이 얼마나 권력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협회 해산을 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진보적 내각이었던 박정희 내각을 해산시키고 보수파였던 조병식 내각을 설립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립협회 해산령에서 반발하고 만민공동의 회원들이 이제 서울 시민들이 처자시를 보여.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뭘 들었냐면 횃불 들었어. 횃불. 지금 촛불 들잖아요. 그 당시에 횃불 들었어. 그래서 구한말 때는 횃불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만세를 하잖아.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예요? 촛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 상징이 다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횃불 이제 뭐냐 처자시를 부른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42일 동안 펼쳤어요. 그래서 예전에 MB 정권 때 했던 그만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촛불 시위처럼. 그래서 한국 근대 사상 최장기 동안 시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정부가 탄압을 하고 얘네들 만민공동회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양 세력 때 들어와서 보는 눈이 있잖아. 그리고 강호개혁이 서양식 근대식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포명했는데 정부가 군대를 출동해서 탄압을 하면 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뭘 동원했냐면 한국협회를 동원했어요. 여러분들 한국협회 알다시피 보국사회이 만든 어용조직이죠. 어버이연합처럼. 그래서 탄압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제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 해산시켜버린 거야. 결국에는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그 독립협회 밑에 있는 만민공동이 해산되면서 독립협회는 역사상에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무개혁의 한계로서 또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의의를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운동에 또 참여하냐면 예국 계몽 운동에 또 참여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며 민주주의 운동이며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한계는 없지만 일단 한계는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독립협회 지도부들은 민주의 정치 역량을 가소평가해가지고 민중의 주권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결여됐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얘기하지만 실제 민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도 영국과 프랑스식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포일센 입헌군주제와 유사하고 의회 설치도 하원이 아니라 뭐죠? 상원이죠. 그리고 민중을 개화의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계몽과 지도에 대해서 파악했고 그다음 이들의 결정적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진화론을 또 받아들였어. 그래서 사회진화론의 영향 아래 제국주의의 침략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열강대 침략을 문명 전파의 한 수단으로 파악했다는 거. 이것은 사회진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은 어디와 또 연결되냐면 예국계몽운동과 연결돼요. 예국계몽운동도 뭐예요? 사회진화를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외국 열강의 이중적 태도. 그래서 반러 반푸라고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반대하지만 또 미국과 영국은 또 친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력 증강의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결정적으로 독립활동이 뭐냐면 일종의 그 서양식 입헌 정치를 추구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당시 서양식 입헌 정치가 우리나라 실제 맞았냐 오히려 학자들이 평가하기에는 강무개혁 때 고종 중심의 어떤 전제왕권을 중심 근대화가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대를 좀 그러니까 앞서갔는지 파악을 못했는지 그런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여 한계점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도 잠깐 펴볼게요. 232페이지. 자, 232페이지, 233페이지네요. 예. 자, 독립협회 배경을 보면, 그날 아가파천 이후에 고종은 친일파 내각이 해산되고, 친러파, 정동파 주시의 친일파 내각이 이제 출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조선의 자주독립수업과 국민계몽을 근대화를 위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요. 독립협회를 이제 만들죠. 독립협회는 이제 크게 4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개혁세력 절성기, 그 다음에 국민계몽기, 국권민, 민권운동기, 등등등. 여기 3식으로 분류했네. 네. 그래서 3식으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자, 거기에는 이제 개혁세력 결성기에는 그 세력 결성 부분이 있죠. 정도파 세력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했다. 자, 근데 요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료들 사교 모집 정도 됐죠. 고급 관료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국민계몽기는 이제 계몽단체 전환되면서 윤치호가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교육 진흥, 미신타파, 민족문화 등등 계몽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권 수입 반대, 이권 혜택 반대, 의회 설립 이런 것들을 내걸었다. 반려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죠. 러시아 내전 간섭에 반대해서 그 당시 이제 재정고문 파견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했고요. 그
그 다음에 국권 민공 운동에는 운동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재정, 군사,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해 자주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려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 요때는 이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죠. 그래서 1차 만민공동회부터 해서 쭉 개최가 됐네. 그래서 모든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러시아 군사 교관이나 재정공이 철수되고 저영도 초차 요구가 철폐되고 한려은행이 폐쇄했다. 그래서 그 만민공동의 의의가 그 밑에 있죠. 다음 장 234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 집회, 자주국권운동, 그 독립협회는 이를 통해 민중의 힘을 각성하고 정부, 하급관료, 언론인, 교사 등 대거 가입하면서 독립협회는 간변단체에서 정치운동단체로 변모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 다음에 자강개혁,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주국권은 이제 열강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저지, 이런 자유민권은 이제 서양 청부인권을 바탕한 국민 기본권 주장 있죠. 그래서 5개조 국민권을 제시했다. 그래서 법률과 재판의 신체 자유, 재산권의 보호, 언론 집회, 출산의 결사의 자유, 연자제 노룩법 있죠?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니까 이걸 폐지를 주장을 하고, 신분제 및 남녀차별 철폐. 그래서 그때 강조된 것이 뭐라고 했죠? 인권이라는 개념이야. 예, 헌의 6조에도 나오죠. 그다음 국민 참정권 운동을 펼쳤죠. 그다음 자강개혁은 이제 정치, 신교육 실시,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게 경제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자유무역주의야. 그 반공령을 반대하고 미국 수출 옹호하고 개항장 증거 등 무역 확대. 오늘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서양 외국 일제 침략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정부와 이제 독립협회 갈등에 서재필이 추방이 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내부에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박정희 내각 설립해갖고 이제 김홍조 독재 사건을 계기해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고, 그때 이제 독립협회를 지지하면서 이 당시 이제 만민공동회 개최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박정희 내각이 이제 수립이 되고, 이 박정희 내각 수립 아래 뭐가 개최되는 거죠? 간민공동회 개최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중추원 간제가 공포되죠. 그래서 중추원 간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세요. 권한을 보면 법률 및 칙령 개정 및 폐지 권한, 제일 중요하죠.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법권. 그 다음에 의정부가 국왕에 건의하는 사항 등을 심사 결정하는 권한, 그 다음에 국민 헌의사항 심사 및 결정권, 그러니까 국민의 청원 이런 것들, 민원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간선위원과 민선위원 이렇게 두 양분해서 이제 뽑는데, 주로 이 민선위원은 독립협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향을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 나누는 제한, 종래에 유명무시한 중총을 활용해서 최초의 이제 의회 개선 운동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다가 뭐야? 임명서 사건이 터지니까 중단이 됐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간제를 곤쳐요. 그래갖고 이제 의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종의 황제 고문기관으로 바꿔버린 거야, 다시. 예. 자, 그 다음에 간민공동회 있죠?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협회 지도부들이 구성이 돼서 헌의 6조를 결의했고요. 함정권을 인정하되 간민협력에 점진적인 내정개혁을 원칙을 청구했다. 헌의 6조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결과 강무정권은 간민공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구 대신 5명을 교체하고 중추원 구성과 재정개혁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보수파들 이걸 반대해서 결국에 임명서 사건을 계기해가지고 뒤에 넘어가시면 독립협회 해산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뭐냐면 군대와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탄압을 해버렸죠. 그러면 독립협회 의의 한계를 보면요.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민권을 신장시키면서 자관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 민중개몽을 통해 민중에 기초한 사회전매 근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갑신정부와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내 의겠다. 왜냐하면 갑신정부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추진이었죠. 민중을 참여 안 시켰잖아. 근데 이때는 형식적으로만 민중을 이제 참여시키려고 했다. 한계는 주로 그 외세 배척군은 러시아만 대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권위를 강하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나오지 제국주의 침략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슨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죠?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독립협회 의의 한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의는 이거는 책마다 달라. 그래서 의의 쓰라고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갑신정의 의의는 이제 되게 나오잖아, 통일적으로. 근데 독립협회나 뭐 강국의 의의 이런 거는 좀 뭐냐면 창만 양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1페이지 펴보세요. 121페이지 15번 문제 잠깐 펴보세요. 자, 이 15번 문제는 동의협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거 좀 볼게요. 자, 다음 보고서가 작성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무 대신께 뭐냐면 1번 국특명정권공사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쓴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 공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 공사가 이제 외무 대신에게 보내는 건데 각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시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 조영도 조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 철도 부설건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는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아가파천 이후에 러시아 이권 침탈이 심해지면서 이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시기별로 이제 쭉 보면, 자, 여기 대한민국 신보의 논설 읽는 학생, 요거는 대한민국 신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05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 이게 1898년에서 이제 1898년 정도 되거든요. 예, 요 시기가. 그래서 맞진 않고, 자, 서울에서 인천에 전보를 보내는 상인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일본이 1894년에 청일전쟁 중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궁영정신선을 불법으로 가설해요. 그 후에 서울과 의주, 서울과 원주 이런 전신선 관할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1898년 요때 당시 쓰여진 1898년에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 뭐예요? 전신선이 깔려 있어. 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문연구소인데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누가 만들었어요? 지석영, 주시경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국문연구소는 1907년 학부내에 설치했던 국어연구기관인데 이 단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조선어학회 전신이에요. 그래서 국문의 정리, 그러니까 국어의 발음과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 예. 그때 이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주시경이죠. 그래서 주시경 하면 한글이라는 말도 많이 청소형이죠. 어머니아에는 이제 한글이다. 이런 뜻에서. 근데 이건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국제보상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양기태, 김강재, 서상동이 국제보상 기성회를 만들어갖고 했던 거죠. 몇 년도에 했어요? 1907년.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는 안 맞죠. 그 뒤에 얘기고. 그 다음에 살림법인데, 이 살림법은 뭐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3.1령이 있어. 살림령. 그게 아니에요. 이 살림법은 1908년에 제정된 거야. 그러니까 통감부 시기 때 제정된 건데, 임야를 제실림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구분하고 임야 소유권 확정 신고주의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증빙서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지 그 임야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이제 이 살림법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제시대 시작 살림령에 영향을 줬다. 근데 신고주의라고 한다 보면 토지조사사업도 이제 신고주의 원칙이죠. 근데 신고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죠. 왜냐면 홍보가 잘 안 됐어. 일단 그래서 똑같은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의 문중이라든지 그 공공토지 같은 것들은 살림 같은 거는 신고를 안 하잖아요. 누가 특정인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긴 다 누구 땅으로 넘어간 거야. 일본 땅으로 일제 땅으로 넘어간 거죠. 살림 자산들이.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살림법은 1908년에 제정됐고 이것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살림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8번 문제 볼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23번 문제. 23번 문제가 여기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125페이지요. 예.
자, 이게 17년 문제죠. 그래서 재작년 문제인데, 자, 거기 보면 다음 내용을 결의한 지표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1조부터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있죠. 요거 뭐와 관련될 거야? 간민공동회요. 간민공동회. 근데 넓게 보면 만민공동회 포함은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답은 간민공동회 같아. 명확히 하면. 예. 그래서 여유당 전서 이렇게 하면 다 포괄하지만 구체를 쓰려면 개별적인 책들 써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것은 뭘 거죠? 중추원이죠. 중추원. 예. 그래서 각구 대신과 중추원 위전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117페이지 펴보세요. 39번 문제. 자,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간제가 탄생한 배경이 된 지표를 명칭을 쓰고 이 간제의 위헌 선발 방식을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추원 간제 관련됐네요. 네, 중추원 간제 지표의 명칭은 뭘까요? 이거는 간민공동회죠. 그 다음에 위헌 선발 방식은 간선과 민선 각각하고 민선은 주로 이제 독립협회 추천하는 인사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독립협회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강무개혁 부분을 볼게요. 강무개혁도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여기는. 예, 독립협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강무개혁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지계, 경제 부분, 지계 발급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강무개혁은 대한제국 시기와 겹쳐 있어요. 대한제국은 몇 년에서 몇 년이에요, 여기서? 1897년에서 1910년까지죠. 강무개혁은 1897년에서 너일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1904년까지야. 그러니까 강무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세력균형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강무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세력균형이 깨지는 1904년 너일전쟁 때 깨지죠. 그러면 일본한테 넘어가면서 이 강무개혁 또한 어떻게 돼요? 중단돼버려. 그래서 이제 5년 연명했다가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강무개혁은 학계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오히려 독립협회보다 더 많이 기초돼서 강조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무개혁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이 당시 이제 그 아가파천이었죠. 그 아가파천 당시 독립협회와 이제 국제여론의 요구, 경홍이 그래서 돌아와라. 이 나라 망신이 어디냐? 결국에는 뭐예요? 고종이 경홍궁으로 항궁했죠. 이때 경홍은 덕수궁이야. 이 덕수궁은 예전에 그 정정중 행궁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니까 없잖아. 궁궐이 다 불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성종의 형이었던 그 월산대군 있어요. 월산대군 집터가 좀 컸거든요. 그걸 허물고 와가지고 이제 궁을 만드는데 정릉도 행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강해군 때 이제 창덕궁, 창공궁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옮겼죠. 근데 이제 정릉도 행궁 좀 유명한 게 이제 인목대비 아시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인목대비가 유폐됐던 곳이 이 정릉도 행궁이야. 예. 자,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항공 요구가 이제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고종이 경복궁하고 덕수궁 아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가려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야. 또 일본 애들 칼 들고 들어와서 난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항공했냐면 경운궁을 항공했어. 그래서 경운궁 항공해가지고 했는데 왜 경운궁을 항공했냐면 요게 정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 공사관하고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일본 애들이 칼 차고 공격해오면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 당시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경운궁은 이제 뭐냐면 항공했고, 나중에 고종이 퇴위한 후에도 계속 경운궁에 살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의 궁호를 받았는데, 그게 덕수야. 그래서 이걸, 덕수라고 받아갖고 덕수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종은 저쪽 창덕궁에 살고요. 창경궁에 살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덕수궁을 이제 옮기면서 그때 서양식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중명전이라든지, 석조전이라는 게 있죠. 서양식 건물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 덕수궁보다도 2배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은 많이 축소된 거예요, 그게.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이 성립되는데, 그 대한제국은 이제 그 자주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과 러시아, 일본 사이의 세력균형이 성립이 되고 국호를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이때 대한이라는 것에서 대한자에서 대는 뭐야? 크다는 거죠. 한은 뭐냐면 한도 크다는 의미인데 이때 한이라는 건 사만정통론을 계승했다고 보면 돼요. 네, 사만정통론을 왜 계승했냐? 여기는 중흥의식이 반영됐어요. 중흥의식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중국사의 동치중흥 들어보셨죠? 이 중흥은 뭐냐면 망했던 왕조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치중흥 때 뭐가 있었어요? 동치제의 중흥 때 양문도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때도 이제 거의 망했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킨다. 그래서 사만정통론에 있어서 얘기했는데, 자, 사만정통론에 보면 사만이 그러니까 누가 와서요? 중앙이 와서 세웠죠. 기자조선이었다. 기자조선이 유만한테 이제 망하면서 여기 사만에 가서 다시 왕조를 부흥시켰잖아. 마찬가지로 강무개혁을 통해서 망했던 왕조를 다시 그 기자조선의 중앙처럼 다시 부흥시킨다 해가지고 이걸 중흥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만정통 그 대한제국할 때 한자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한이라는 의미에는 사만정통 계승, 중흥식의 계승, 중흥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 제국이라는 말은 항제제자죠. 항제제자니까 항제의 국가다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명을 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제국을 이어받았으니까 거기에 뭐만 뺀 거야? 제국에서 민국을 뺀 거죠. 근데 그 북한은 조선을 이어받았잖아. 그래서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썼던 그 국호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 뭐 고려, 그다음 한, 그다음에 조선 다 지금도 쓰고 있잖아.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런 중흥식을 바탕으로 해서 망했던 왕조 다시 돌아온다, 다시 부흥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호도 뭘 사용했죠? 강문을 사용했죠. 이것도 중흥식의 반영했다. 강문하는 거는 뭐냐면 그 후한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무제 유수죠. 예. 그러니까 전한을 멸망했다가 이제 신하에 잠깐 있다가 다시 망했던 왕조였던 한을 부흥시켰잖아. 중흥시켰잖아. 그래서 강문한 것도 뭐가 반영되어 있다? 중흥의식이 반영된 거야. 그 다음 사만정통론도 중흥의식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 대한제국의 선포는 종전에 유지했던 중국과의 어떤 사대강을 공식적으로 천산했다는 거죠. 예전에 중국을 이제 항제 나라로 모셨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항제가 된 거야. 그래서 열가부터 자주 독립을 열망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자주가 곧 독립이죠. 이 자주가 이제 사대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 그리고 고종이 그 칭제 건원을 하죠. 칭제 건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야? 항제를 친하고 연호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고종이 그때 제2차 가보개혁 때 그 뭐냐면 그러니까 고종이 2차 가보개혁 때 대군주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항제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냐면 그 원구단, 항구단이라고 또 하죠. 항구단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항구단은 이제 뭐냐면 원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은 이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자만이 할 수 있죠. 중국의 천자. 그래갖고 중국의 명나라나 그 다음에 청나라 수도였던 북경에 가보면 천단이라고 있어. 거기 가갖고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후국가인 조선은 지내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고려시대는 지냈다고 했는데 조선 초기 때 약간 지냈다가 없어졌어요. 제후국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항구단을 만들어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 항구단은 지금 없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천원지방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죠. 그래서 지붕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그런 건물들 만들어갖고 상징화 시켜갖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제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행했다. 지금은 이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조선호 때 그 조선호 때 쪽에 자리에 있는데 지금 뭐만 있냐면
거기 신주단지가 모셔있는 항공우가 있어요. 항공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항구단은 없어졌어요. 요 건물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제에 즉위를 했고요. 연호를 강무로 정했죠. 그래서 연호를 강무로 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자, 1차 가보개혁 때는, 계곡기원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미개혁 때는, 건양이라는 말 예전에 했죠. 그 양력을 세운다. 그 다음에 강무, 그 다음에 순종 때는 뭘 했죠? 융이 원년, 1년,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무 연도를 1897년이라고 좀 외워주세요. 왜냐면, 사료에 강무 몇 년 할 때, 사료서 1년부터 1897년 기점으로 해갖고, 계산을 하면 나와. 그게 몇 년인지. 그럼 몇 년이 나오면 그 연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때 시기적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강무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이제 볼게요. 자, 대한국 국제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한국 국제가 좀 나오죠? 근데 요 대한국 국제는 원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은 따로 있어. 원문은 요거보다 좀 약간 이거 원문 내용을 좀, 애들 보기 좋게 뭐냐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다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원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도 기출문제 원문에 나왔는데, 그, 뿌셈 있죠? 뿌셈에 있어요. 뿌셈 사료에 그 원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는 요걸로 배웠는데, 요걸로 익숙해지는데, 갑자기 이상한 한문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원문 내용은 다른 거예요. 예. 하여튼,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항제권 강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만세불변의 정제정치다. 만세불변의 정제정치라는 건 뭘까요? 만세불변은, 계속 만대 동안 내려오기 때문에, 세습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건들 수 없다는 거야. 항제권은,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부터 계속 왔던 신성 불가침하다. 이런 내용을 있죠. 요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한한 국권을 가지고 육해권 통수권 가지고 법률제정권 다 가지고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나와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황제가. 이거는 누구의 법을 받은 걸까요? 프로이센 법 있죠. 독일의 헌법. 흥정헌법 있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황제가 내려준 법, 헌법 있죠. 흥정헌법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의 흥정헌법 대강과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헌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국 국제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는 독일의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제권 강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가 지향하는 정치제도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제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라는 건 뭐냐면 항제가 친히 제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교정서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교정서. 그래서 교정서에서 만들었다. 특별 입법기구인 교정서에서 이런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에 따라서 명백히 규정했는데 여기를 만민공법에 근거해서 썼다. 만민공법.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기초에 나왔어. 만민공법은 뭘까요? 서양 열강이 체결한 국제법이야. 그래서 국제법에 입각해서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명백히 규정을 했다. 그래서 근대법 체계의 어떤 수립 의지를 가실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조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만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이거는 어떤 면 타국에 종속돼 있지 않고 대등하게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주독립국이다. 대주권의 독립성을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제일치. 아까지 말한 것처럼 국채와 정체를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3조부터 해서 9조까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쫙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주권 강화뿐만 아니라 근대 자주국가를 진입하려는 강무정권의 이념과 국가건설의 반영을 법제에서 규정했다라고 의의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서? 뿌셈에서. 예. 그래서 뿌셈 내용이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뿌셈 내용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무개혁의 원칙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본신참이죠. 구본신참은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것을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참조한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이 강호개혁 입장 올 때는 너무 급진적이야. 그래서 그 일본의 기대에서 개혁을 급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규의 모순과 혼란 없애야 되고, 그래서 양 제도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구분 시점의 내용을 정한 거야. 개혁의 원칙으로서. 그래서 좀 약간 복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복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 정치적으로는 전제 왕권을 지향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정경유착적인 어떤 봉건적 경제체제를 지향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근대적 개혁처럼 보이지만 정치나 경제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갑오개혁의 외세 위준 쪽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약간의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복구적인 어떤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그 당시 군권을 거기서 강조했죠. 황제권을. 근데 얘네는 그 당시 신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민권을 강조하는 누구와 충돌해요? 독립협회가 충돌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만민공동회하고 한국협회를 충돌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해체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냐, 독립협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했던 정치적 주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근황파 세력들이야. 근황파. 근황파 세력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에 속하지 않는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대식 서양식 문물들 받아들인 걸 창조해.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주체는 누구야? 황제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메이지 유시처럼 강력한 황제권을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내 위기를 극복하고 근대화를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주장했던 사람들, 근황파 어떤 세력들이 이걸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혁기구로는 교정소가 있죠. 근데 이 교정소가 그 초기 때이고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교정소로 개칭돼요. 그래서 이 교정소가 이제 대한민국 국제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사대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장원인데 내장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왕실 재정을 강화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재정기관이 아니라 탁지부가 아니라 왕실 재정을 강화시킨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적 기반은 만민공법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민공법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군사, 외교적 개혁을 볼게요. 정치적은 보면 이제 황제권을 강화해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왕실 재정을 확충시킨 전제군주의를 지향을 했고요. 행정개혁 그 변경, 이것도 예전에 기출이 나왔죠. 외워두세요. 종전의 2차 갑오개혁 때는 23부였죠. 1번씩 제도였는데 다시 13도 도합, 도체제 도합. 근데 여기 8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각각 이제 뭐 나눴죠. 환경북도들, 환경북도, 남도, 경상도들, 경상남도, 북도. 그래서 13도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8도에서 23부, 그러니까 그 8도에서 23부, 다시 13도 이렇게 나눴죠. 그 의정부를 다시 부활하고 중추원을 구성하고 평양을 서경을 격상하고 그 행궁을 건립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거기 좀 눈여겨 중추원 구성 관련된 내용에서 중추원은 원래 뭐예요? 이건 여기 중추원은 자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문기관.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천 의회식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의회식 기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다시 또 자문기구 만들어버린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권을 보면 그 좀 약간 독일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프로이센 영향을 받았고 황제권을 이제 강화시켰고 군 통수권을 황제가 갖고 그 다음에 했지만 이제 뭐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에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했고요. 지방에 진위대를 확충했고 원수부를 거치했어. 원수부는 이제 한계 친위 세력으로 구성된 일종의 군대를 통솔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육군참모본부나 뭐 국방부, 그래서 그 원수를 누가 이제 침입했냐면 그 황제가 침입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포위생 공복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그 당시 국가는 이제 뭐냐면 그 에아르 게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독일인 사람이 에아르게르트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국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기, 친한기, 군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원수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는 별이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최고 군 통수권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당시 또 군복도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육군 헌병대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무관학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급 장교도 양성하고 근대적 해군을 건설하려고 최신 군함이었던 양모나 강제호 이런 것들을 구입했어. 양모는 그 당시 이제 영국의 화물선을 개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일본 영국 화물선을 개조해갖고 거기다 대품 몇 개 달고 했던 근대식 뭐냐면 군함이야. 목선이 아니다. 철선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걸 뭐냐면 가져다가 보급소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침몰했다고 그래요. 예, 양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던 징병제까지 실시하려고 했어요. 징병제. 그래서 징병제 실시 조칙을 발표했는데 실제 실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징병제를 왜 실시하지 못했냐면 징병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민들에게 뭘 줘야 돼? 권리를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근대국민국가에서 이제 만들 때 징병제를 실시했잖아. 근데 그만큼 의무를 했으면 권리를 줘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군대 가는 거는 군대 가는 의무도 있지만 뭐도 있죠? 권리도 동시에 주어지잖아요. 근데 막상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싫은 거야. 왜? 민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황제권은 약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또? 돈이 없어 돈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실시를 한다고 조칙은 반포했지만 1903년에 실제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외교 측면에서 연해주와 간도지만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상이 통상사무를 이제 설치했어요. 해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를 한자로 옮겨졌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영토 편입을 시도해서 교과서에 나오죠. 거기 간도관리사나 이런 것들 파견하고 병계 견무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에선 장정이 아니라 조약이라는 거는 한국과 청나라가 뭐야?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조총산민수용 무역장전 뭐냐면 관계에서 삼국과 하국이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종주권을 주장했던 청과 조선의 양국 황제의 명의를 했다. 이게 황제가 중요하죠. 키워드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상 최초로 대등한 대중국 외교 관계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양전 지계 사업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주로 이제 지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요건 좀 쉬었다가 할게요.